네, 반갑습니다. 네, 8월 24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 양산시 을구 재검표 관련 소식부터 정리를 해야 될 듯합니다. 예, 어제 울산지방법원에서 지난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관련해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김두관, 나동연 후보가 서로 대결했던 선거구죠. 예, 거기 주심 법관이 조재현 대법관이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노정이 됐습니다만 지난 6.28 재검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의문의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객관적 증거들이 점점 더 보태지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무엇보다도 조재현 대법관의 행태가 단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썩 좋지 않은 의미로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예, 공개 재판의 원칙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개표 일반 원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개표 참관인들이 그 개표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보게 되면 투표장에서는 비밀투표 원칙 때문에 촬영 이런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개표장에서 검표장에서는 촬영 확인 이게 자유롭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제 재검표 현장에서 어, 아예 이걸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만행이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한다면 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현장 소식을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진짜 뭐 감방 가고 싶어서 약을 썼나 할 정도로 뭐 감방 가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 같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이 대법관 한 사람의 특히 선거 소송은 단심이기 때문에요.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재판 진행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데 거의 뭐 선관위 대변인처럼 행동을 했던가 봐요. 거의 뭐 범죄 행위를 내놓고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관인들이 사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거를 공개하면 그것도 뭐 문제 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나 봐요. 이 사람이 지금 문제입니다. 조재현 대법관. 지난 6.28 재검표 때는 천대엽 대법관이 또 난리가 있었죠. 어, 무효표를 유효표로 대거 인정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미지 원본 파일을 대조하지 않고 뭐 거의 뭐 사실상 재개표 순서로 재검표라기보다 개표 수준의 재개표 수준의 재검표를 진행하는 문제라든지 이제 6.28 재검표 끝나고 난 뒤에 뭐 조서 문제도 있습니다만 검증 조서 문제도 상당히 부실하죠.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말 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이라도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다라는 거죠. 이 문제의 조재현 대법관은 문재인하고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입니다.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죠. 예. 예, 이 조재현 대법관 이야기가 단연 화제입니다. 현장 참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대법관이 주심으로 이 사람이 또 8월 30일 날 또 주심을 맡게 돼요. 8월 30일이 영등포 을이죠. 김민석이 박용찬 이 대결한 지였고 이 문제입니다. 이 천대엽 대법관도 문제였는데 이 조재현 대법관도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지금 뭐 불량 투표지, 문제 투표지는 부정 투표지죠. 이거는 투표지라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뭐 공작실에서 초등학생이 공작해서 만들어 놓은 투표지 같은 그런 엉터리 투표지가 또 나왔죠. 예. 이전 6.28 검표 재검표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투표지 양상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죠? 예,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무더기 부정투표가 행해진 증거들이 물증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정말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했겠냐 싶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의 현장이 속속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어제 있었던 재검표 과정 후속 이야기가 오늘 중으로 좀 정리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는 대로 좀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재검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디지털 관련이거든요. 이 분류기라든지 또 하여튼 간에 디지털 투개표에 관계되는 재반 시스템 이거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이 단 한 곳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려 120여 개 선거구에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증거 보전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김명수 대법원이라고 속칭되는 이 대법원의 입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한 군데도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작 그 부분은 다른 어떤 검토 사항으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현재의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일단 사전 투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전 투표에 부정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628 재검표, 그다음에 어제 823 재검표에서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광범위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이 개입했다라는 게 거의 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628은 이렇게까지 했냐라고 할 정도였고 그냥 단순히 심증 또는 의심이 아니라 이게 실제구나 증거가 너무 많이 쏟아졌으니까요. 그랬는데 설마 했는데 또 아마 그럴 거야 라고 또 한편 또 그렇게 했는데 이번 823 양산 을을 까고 보니까 진짜 심하다는 거죠. 점점 더 점입가경이다. 설상가상이다. 어떤 의미에서 점입가경이다라고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소송에 가담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행태가 단연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천대엽 대법관에 의해서 조재현 대법관도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쯤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단연 또 눈여겨봐야 될 목이 그겁니다. 간첩단 사건요. 이거 지금 수사검사 보강 요청에도 한 명 정도, 한 명인데, 그죠? 인원 한 명인데, 그것도 보강 안 해주고, 사실상 수사를 틀어막는 거죠. 수사를 어떤 의미에서 못하게 봉쇄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지금 간첩단 혐의자들, 직접적으로 혐의자들, 걔들만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접촉했거나 문제되고 있는 그런 쪽의 현역 정치인들 꽤 많죠. 그런 쪽은 전부 다가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심지어는 구속해야 될 상황까지도 보여지는데 전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 뭐 거의 소위 꼬리 자르기죠. 몸통은 두고 꼬리 자르기인데 지금 얘들이 접촉했다는 정치인만 하더라도 60여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체 지금 현재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현직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는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언론상으로는 그냥 전직 뭐 대공수사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뭐 현직도 부글부글 끓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조직이 점조직입니다. 그죠? 지금 언론기관에도 침투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사회단체는 뭐 그건 뭐 명약관하게 불을 보듯이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곳곳에 침투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추측입니다. 여러분 보육교사까지도 심지어는 포섭 공작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층 각종 그런 쪽, 그 다음에 일선 학교들 이런 쪽에 광범위하게 침투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다른 거 둘째 치고라도 1차 접촉자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 문재인 특보였잖아요. 대통령 후보 시절 때 문재인 특보였는데 그 관련된 심지어는 뭐 선출직에도 기웃거렸다는 거니까요. 거기에 다양하게 로비를 하면서 포섭을 했을 거라고요. 그 관련된 접촉 이게 증거가 있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활동한 게 지하당 조직 기법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침투력을 광범위하게 침투를 했다라고 봐야죠. 침투력 있게.
그중에 직접적인 접촉, 의심이 되는 자들조차도 소환 조사 또는 심지어는 구속 이런 게 일체 없다는 거예요. 수사가 전혀 제대로 되지 않고 겉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있죠. 황교안 죽이기와도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떠나서도 이 간첩단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야당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죠. 이거 특검 건이죠. 이거는 수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뭐 이 문제되는 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예. 지금 뭐 부동산 뉴스로 지금 물타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권익위에서 뭐 국민의힘 쪽에 12명 문제 있다라고 통보했다라고 열린민주당 1명 그게 김의겸이다. 소위 흑석동 아저씨 이다라는 이야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 같다. 의심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로 물타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간첩단 사건, 그다음에 언론징벌법,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만 언론재갈법, 징벌법 뭐 여러 형태로 쓰이는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폭거지요, 폭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제 법학자들도 또 언론학자들, 법학자들 또 그런 이야기했죠.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법, 그다음에 탄소중립법. 예, 탄소중립은 문제 많습니다. 온 국토를 완전히 파괴하는 국토 파괴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탄소중립법,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이런 악법들 정말 있을 수 없는 악법들 이걸 날치기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마침 이 시기에 또 이제 부동산 이거 이제 흘리는 거거든요. 예. 이준석 류들 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죠. 전혀 지금 현재 국회 투쟁도 대여 투쟁도 대정부 투쟁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얼마나 엄중한 시기입니까? 이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인들 자체적인 선관위원장, 대선 후보 선관위원장이 경선관리위원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서병수 했다가 정홍호에 했다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지금 그 짓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구멍가게 소꿉장난 하듯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 이거 방관해도 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윤석열이 건전한 패미 가지고 또 시비를 겁디다만 그거는 정말 그 꼬투리 잡기 이 방식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트집 잡는 거죠. 생트집이죠. 정의연 비판처벌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가관입니다, 여러분. 예? 뭐 토론회도 못한다. 간담회도 못한다. 뭐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저거 하면 전부 다 법이에요. 저거 하면 전부 정의예요. 지금 이 종군 위안부도 사실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그거를 진실답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논의 자체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야만적인 거를 입법이라고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뭐 언론상에 보게 되면 인재근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 김근태 씨 부인이잖아. 참 한심해요. 한심해. 네, 이거 우리 또 다른 악법입니다. 무슨 이름하여 정의연 비판처벌법 이거 또 하나 악법이에요. 위안부법 개정안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야만적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야만적인 행동. 위안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본인들이 지금 각 당사자들이 본인 입으로 진술한 내용하고 지금 뒤로 오면서 가공된 내용하고가 지금 다르잖아요. 사실이 다르잖아. 국제사회에 그래도 문명국가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이런 거 거짓말로 지금 국제사회에서까지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국내에서 하듯이 곰탕 우려 먹듯이 한번 검토된 이야기 또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어떤 참 추잡스러운 행동들
이거 바로 잡아야죠. 이거를 지금 현재 논의 자체도 못하게, 토론 자체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이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건데, 이런 법이 어딘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사학법에 이어서 정의연 비판처벌법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 위안부 개정법입니다. 개정안입니다. 자, 지금 가계부채 막 조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집값은 자꾸 오르고 전월세금도 오르고 하는데, 그나마 그 대출에 의지해 가지고 그게 순수하게 전세 자금으로 쓰여지던 일부는 전용이 돼서 지금 현재 장사 안 되는 쪽 월세라도 좀 메꾸면서 그렇게 한숨 돌리는, 전세금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라도 한숨 돌리는 그런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를 봅시다. 또 하나 이야기죠. 2017년 이후 10조가 넘게 저축이 되어 있던 고용보험기금 막 퍼주기 했죠. 그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올해 내로 적자로 돌아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급기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다 떨어먹고 나니까 없으니까 또 이제 올리겠다든지 어디서 또 이제 더 객출할 어떤 방법을 찾겠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 방침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올려서 더 삥뜯기를 하는 거죠. 소위 국민 주머니 털어가지고 저는 마구잡이로 계획 없이 막 쓰고 10조 원이나 축적되어 있던 기금을 그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불과 3, 4년 사이에 다 떨어먹은 거예요. 지금 적자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올리자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미봉책이지. 이게 대책이 되나요? 대책이 되나요? 그렇게 건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던 게 왜 이작단이라는 거죠. 2017년에 여유 자금이죠. 소위 비축분이 10조 원이 넘었어요.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2조 원으로 줄었어요. 원래 적자로 돌았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4년 사이에 4년 사이 넉넉 잡아서 4년 사이에 10조를 떨어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예. 이것도 말이죠. 이것도 장부상이고요. 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가관입니다. 더 가관입니다. 올 연말이 되면 약 3조 2천억이 적자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적 기금에서 빌려온 돈이 이미 7조 9천억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장부상보다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래 되니까 이제 보험료 올리자는 소리를 지금 철면피처럼 또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자영업자 그다음에 뭐 일반 국민들 다 죽이는 이런 짓 하고 있고요. 지금 감염 학자들 일부에서 이야기하죠. 한국인에게는 치료 관리 이게 더 중요하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거리두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염학자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소한의 면역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최근의 발표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워낙 정부가 하는 짓이 엉터리니까 이 엉터리 짓을 한두 번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는 선까지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고 더 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죠.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다. 그럼 다 먹이 살릴 거냐는 거죠. 나라에 그만이 돈이 되냐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면역학 전문가라고 해요. 일부 여러분들 다른 기록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파이낸스 쪽인 것 같은데 FN투데이라는 지면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99.9%는 직접적이고 심대한 피해는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확진자가 되고 위중증으로 전환돼서 죽었다 하는데 그거는 사후 치료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렇다라는 거죠. 이 배용석이라는 이 전문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감염병 전문병원도 제대로 준비 안 돼 있는 거는 둘째 치고요. 뭐 치료제, 백신 이런 거 안 돼 있는 거는 뭐 더더욱 여러분들 더 잘 아실 테니까. 생활치료센터요. 경증 환자들이죠. 격리시설. 그것도 지금 현재 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료 인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인력이 제때 안 와가지고 치료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어 있는 생활치료센터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거잖아요. 예?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 지금 동아일보 오늘자 보도를 보면 저런 게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밀려드는 생활치료센터. 의료 인력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체크해야 될 환자 상태를 같은 방에 있는 환자가 가족한테 연락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의료진이 뒤늦게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 치료하는 이런 꼴이 생기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의 69%가 기준 인력에 미달한다. 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보게 되면 감염 경로가 추적되지 않는 소위 깜깜이 확진자가 34%로 지금까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지금 과로인지 인력 부족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혹사되고 있는지 의료 인력들이 일주일에 100시간을 추적 조사해도 다 추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소위 역학 인력도 부족하고 감염 경로 자체가 깜깜이인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 주 52시간 근로라면서요. 그 IT 벤처기업의 특수성, 일을 몰아치기로 하고 나머지 좀 쉬고 이런 의미에서 주 52시간을 어기자는 것도 아닌데 윤석열이 120시간 그거 그 한 부분만 편집해내 가지고 막 말을 만들잖아요. 참 우리 사회에 그런 풍토는 시정돼야 됩니다. 참 저질인데요. 그러던 정부가 정작 이 현장 인력들 도대체 얼마나 혹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관련된 거는 우리가 천천히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연구라든지 이런 쪽 어느 일면적인 이야기를 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정부 대책은 이거는 도저히 상식선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대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 이거 지금 다 망합니다. 지금 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알바 자리도 없잖아요. 제 주변에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젊은 친구들 보면 이제 알바 자리가 없다 그래요. 뭐 저도 그 친구들한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직접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일자리처럼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그제 주머니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 그래봐야 조족지혈이잖아요. 사회 전반이 지금 현재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성범죄 관련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성추행 관련 그 재판 실태, 이거 개선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뭐 인권조사관인가 뭔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사실관계를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법부에까지도 거의 이게 증거재판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당사자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뭐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뭐 성폭력법인가요?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고소고발되면은 사실구명 이전에 사실구명이라는 게 명확하게 CCTV나 이런 게 없으면 말이죠. 실제가 아닌데 억울함을 호소해도 가해자로 지목되면 빠져나갈 구형이 없어요. 이런 법이 어디냐요, 이런 법이. 그리고 이게 재판장에서도 보게 되면 인권조사관인가 뭔가 이런 사람들 의견이 객관적 사실을 압도해버려요. 법원에서도
그 이상한 그 여성단체 뭐 이런 데서 나온 조사관이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그대로 채용해버리고, 어, 뭐 억울한 사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와중에 군사법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폭력 등 비군사범죄라는 이름을 또 명분을 붙여요. 그래서 국내의 성폭력 범죄는 전부 다 이제 민관 법원으로 이관하겠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건 떠넘기고 손 떼겠다는 거잖아요. 예?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이거를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성범죄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워낙 이런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지금 현재 실태가 너무 일방적이죠. 소위 말해서 피해자 우선인 거는 좋은데 피해자 일방주의죠. 이게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항변할 수 있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냥 덤태기 쓰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찍히면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 이런 분위기에 심지어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꾸 여군 성추행이 문제되면 차라리 여군을 없애든 뭐 어떻게 방법을 해라. 한 대에 같이 근무하게 해놔놓고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억울하게 말썽 일으키지 말라는 그런 소리도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뭐 남성 쪽 그 의견이겠지만 너무 심해요. 좀 심해요. 이거 우리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특히 민간에도 보게 되면 성추행 뭐 예를 들면 성폭력 이래 가지고 물론 나쁜 놈들도 많지만 그렇게 해서 사건화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요. 제 주변 변호인들 이야기나 이런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정은 뻔히 보이고 너무 딱한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법부에 가도 재판으로 넘어가도 뭐 어떤 이야기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막무가내. 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주로 남성들이 가해자로 지목됩니다만 이 여성들도요. 남자들도 이제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내 추행당했다. 왜 내 몸에 손대냐. 너 그러지 않았냐. 뭐 증거고 소명이고 필요 없어요. 내가 당했다고 내가 치욕심을 당했다고 하면 끝이야. 뭐 성추행 성폭력은 여자만 당하나요? 이게 가지고 이게 좀 어떤 의미에서 신뢰라고 해야 되나요? 상호 신뢰가 있는 건전한 사회라는 게 이게 조성이 되겠어요? 생떼 쓰고 우격 다짐하고 그게 또 문제되면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소명하기 위해서 온 신경 정력을 다 쏟아야 되고 이게 삶이 황폐화되는 거지. 이게 글쎄요. 건전한 미풍양속 사회 상규 이게 상식선에서 맞나요? 너무 과도해요, 여러분. 여러분 과도합니다. 아마 직접 여러분들이 재판 실태라든지 수사 실태라든지 이런 걸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너무 심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거하고 달라요. 물론 뭐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하의 그런 어떤 폐악무도한 범죄자들도 많이 있죠.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잖아요. 한 사람의 도덕을 놓치는 한이, 10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 대원칙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파렴치범이 돼요. 성추행범이라는 게, 성폭력법이라는 게 얼마나 파렴치범이에요. 이게 피해자 일방적 주장에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매도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판정에서도 심지어 억울한 경우에는 그게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니까요. 무슨 인권조사관이니 뭐니 이 사람들 그냥 막 떠드는 게 소설 쓰듯이 해버리면 그냥 끝난다니까요. 이게 실태라고요, 여러분.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군사법원 군인 신분의 범죄도 성폭력 범죄는 민간법원으로 넘기라는 건데 지금 이게 뭘까요? 군인권센터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지금 군사법원에는 인권조사 뭐 이런 인력을 두기가 그렇게 하기가 예산이나 여러 문제가 있겠죠. 이게 지금 민간법원에는 거의 뭐 이게 인민재판처럼 돼 있으니까 막무가내 재판처럼 돼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거기 넘겨서 그냥 처리해라는 거죠. 골치 아프게 자꾸 군사법원에서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거죠. 군사법원 인력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진짜 뭐 군 검사, 군 판사 한 사람이 막 수십 건씩, 물론 그 부대별, 지역별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만 사건 끌어안고 막 인력도 없고 말이죠. 민간 같으면 밑에 보조하는 수사관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군 경찰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저거 있죠. 소위 수술실 CCTV 문제. 예. 환자가 원하면 CCTV를 찍어라. 지금 이제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게 맞는지는 정말 이거 많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수술을 한다? 이게 그렇게 쉬울까요? 그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의료진의 현장 시술 또는 수술하는 의료진의 판단은 이렇다 저렇다 의학적 판단으로 했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저거 꼭 저렇게 해야 되냐고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의료 분쟁, 의료 사고다라고 해가지고 그 CCTV를 근거해서 의료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빚어질 거라고요. 이게 병원 꼴이 되겠어요? 의사 진료가 제대로 되겠어요? 일면 이해가 돼요. 수술실이나 이런 데에서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일이 더러 빚어지니까, 심지어는 뭐 성추행 이런 사건들도 더러 심심찮게 빚어지니까 일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이익을 다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이익 형량이라 그래요. 큰 이익과 작은 이익을 비교해서 정말 어느 거를 취할 건가 경우에 따라서는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수술실 CCTV 촬영까지 해야 되는가? 그럴 정도로 못 믿는가? 그러면 이게 의료 제도라는 게 이게 사회적인 어떤 플랫폼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막 찬반 이걸 떠나서요. 정말 그렇게까지 찍어야 되겠는가? 아무리 CCTV가 뭐 첨단 기술이 횡행하는 시절이라 하지만 그 기술을 그렇게 써야 되겠냐? 의료진 좀 믿고 그렇게 편안하게 시술할게, 전문성 있게 시술하게 하면 안 되냐? 그걸 꼭 밝혀야 되겠냐라는 거죠. 이거 땅 꺼질까 봐서 어떻게 땅을 딛고 다니냐는 거죠. 조금 과잉이다. 이게 이제 형사법의 모든 입법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과잉 금지지요. 이게 너무 과하다. 예, 성추행법, 성폭력법 관련 또 여러분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과합니다, 지금. 예, 모든 행정기관에 지금 전부 다 모르겠어요. 그게 페미니스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건전한 사회 미풍양속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성추행범, 성폭력범, 성범죄를 줄이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미미하게는 뭐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과 잃어버리는 우리의 선량한 미풍양속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상호 신뢰라는 가치와 어느 게 더 클까요? 너무 과해요. 과한 걸 넘어서 심해요. 너무 심해요. 거의 지금 현재는 거의 만행이다 할 정도로 좀 심해요. 이거 페미니스트들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대로는 안 돼요. 이 와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CCTV 촬영, 비군사 범죄다. 군사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했더라도 성범죄는 민간으로 넘겨라.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그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월성원전 관련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도 또 하나 끼어 있습니다. 가십처럼. 예. 배공규가 직접 장관을 교체했다. 그런 거. 어쨌든 이거는 이후에 재수사가 필요해요. 재수사가 필요하고 하다만 수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예.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5,600억 손실액 추정이 되잖아요. 그것도 다 나중에 배임죄로 물어야 되겠죠. 배임죄죠. 배임죄죠. 물어야 되고 그 결제 라인에 직접 직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 다 거기에 따르는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다 물어야 됩니다.
뭐 친일 뭐 어떠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쪽 페넨마이크 쪽 신문지상 뉴스를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일제 치하 식민지 경험을 했던 일본 보다가 2030 세대는 중국을 더 싫어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친중적이니까 문재인 정부 하는 거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뭐 공정, 정의, 뭐 하나 이제는 듣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싫다, 일본보다. 이게 지금 2030의 정서다라는 이야기. 예, 그게 눈에 띕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예, 주요 일간지들 이제 뒷부분 정리 겸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새로운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배공규가 어제 나온 뉴스였습니다. 배공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관을 배공규가 제가 잘못 전했네요. 배공규가 한수원 사장을 바꿔라 라고 교체 지시를 했다라는 거, 그게 어제 나온 뉴스였죠. 이제 오늘 새롭게 나오는 거,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면 1조 8천억의 손실이 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청와대 쪽에서 4차례나 묵살했다. 누가 묵살했을까요?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일까요? 중간 결재권자는 누구일까요? 네, 일전에 잠깐 흘러나온 이야기로 장하성 정책실장도 결재했다. 문재인이 전자문서에다가 기록한 데에다가 거기다가 임종석 비서실장도 결재했다. 다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일전에 나왔죠. 물론 뭐 지금 명확하게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자, 지금 오늘 청와대에서 4차례 그 보고를 묵살했다는, 1조 8천억 손실이 난다는 걸 묵살했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행정관 수첩에 적힌 메모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 선거에 지난 지방선거 때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인데, 청와대 행정관 수첩에 지방선거 리스크는 제거됐다. 국정운영이 성공적이다라는 메모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하면 민정수석실이 소위 말해서 첩보 수집 활동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기사로 오늘 다른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것도 4.15 총선에 이어서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4.15 총선만이 문제가 아니고 6.13 지방선거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조국 사태 이후로 그렇게 민심이 완전히 냉랭히 돌아섰는데, 이게 코로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렇게 획 갈까요? 이 위기를 극복해서 뭐 희망이 보일 것 같아서 획 갈까요? 표심이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라지만 그렇게 격심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 뭐 그 한 번 했다고 그렇게 표심이 확 쏠릴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 다른 이면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다른 이면에 부정선거라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짓이 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6.13 지방선거는 지금 현재 선거 무효 소송이나 증거 보존 절차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지금 4.15 총선은 무려 120여 개 선거구에 전부 다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선거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밝혀지겠죠. 그리고 그 문제점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 앞으로 선거하는 거에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부정이 아니고, 생각했던 어느 정도 부정이 아니고 통째로 표를 다 갈아버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그것도 의심이 든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의심이 드냐 하면, 투표한 투표지를 한 번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다 꺼내버리고 새로 만들어낸 표를 집어넣고 통째로 집어넣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증거 보존해놨는데 재검표 하기 전까지 또 갈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의심까지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현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디지털 관련 증거 보존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그게 구리시에서 사진 찍히는 거잖아요. 그 투개표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컴퓨터 전문가가 보면 이게 원격 조정이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칩을 심으면 안 됐는데 칩이 심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요.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또 다른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몇몇 군데만 개략적으로 보고 오늘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면 곤란하니까요. 그냥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중앙 쪽은 뭐 기사를 뽑아놨는데 건전한 표미가 뭐냐 뭐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쪽을 헤드로 뽑을 만한 기사인가도 싶기도 하고 그래요. 나머지 일간지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기사들로 개략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포커싱 되는 기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지금 재검표 이런 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이런 재검표 했다는 거 다른 걸 떠나서요. 뭐 부정이 있든 어떤 간에 재검표가 되고 있다. 재검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뉴스인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주요 언론사의 방송 언론 신문에 방송신문에 하나도 뉴스가 안 나오죠. 이제 그 뉴스를 안 다루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건전한 폐미가 뭡니까? 이게 뉴스가 돼야 되나요? 이런 지경입니다. 언론이 어느 정도로 장악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양에 안 차가지고 언론 재갈법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내가 이 기사 때문에 이 기사가 가짜인 것 같다. 이렇게만 문제가 되면 그 기사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언론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맞득지 않은 부분, 이게 수사권하고 다르잖아요. 맞득지 않은 부분, 문제가 있게 보이는 부분을 취재원을 발굴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언론이 노동신문이지. 그렇죠? 지금 현재 방송 언론을 장악한 것도 양이 안 차서 그것도 불안해해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정부 보도자료 발표만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옮기는 거, 지면 채우는 것만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은 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기를 넘기면요. 이 방법을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거의 뭐 어떤 의미에서 대대적인 저항권 행사가 아니면 이 방법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세상은 굴러간다. 절대요. 이전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게 악랄하고 얼마나 집요한 애들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불량 세력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야기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게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사를 갖고 마치 정책 토론하듯이 뭐 그렇게 우리가 예, 다룰 문제는 아니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죠? 예. 자,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